만도리님, 존경하는 배국 앵커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좋은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댓글 보내주신 분이 많습니다. 북송님, 김건희 구속은 올림픽 메달 100개 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쾌거입니다.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만세, 정어리TV 만세, 김지호님 만세, 장윤민님 만세, 신인규님 만세, 모두 만세입니다. 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둘이 학교 보내고 나니 기쁨이 2배입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보스형님 TV님도요. 헌정사 최초 부부 쌍으로 꼬린 축하 기념으로 정어리TV도 8월 중 구독자 80만 꼬린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왔기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윤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아, 너무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됐다 싶으면서도 좀 아쉬움이 남고 저거 갖고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야릇한 느낌이 좀 있기는 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잠들기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나와서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이게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 약간의 찝찝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성하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지금도 너무 그럴싸하게 지어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런 얕은 수의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지금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때 마침표가 찍히는 거다. 지금은 마침표를 찍게 한 쉼표의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한 20년간 못 들어본 얘기야. 매간 매직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민주화된 이후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매간 매직이 있었고,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귀금속을 나토 정상회담에 보란 듯이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김건희 씨가 정말 뛰어난 그런 인재, 또 사기성이 굉장히 높고 유능한 사람은 아무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허술하고 거짓말이 다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지 2달 만에 이렇게 다 밝혀냈는데,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구속시킬 정도로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데, 그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누가 이 사람들을 비호했고 누가 조직적으로 이 범죄를 은폐했는지,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파괴했는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꺼림직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닐까요? 최성환님, 앵커님 손에 쥐고 있던 풍선을 놓친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실 웃음이 나오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김건희 구속을 바라보는 세 분 소회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신영기 대표님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험난하고 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가 남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했던 그 사필기정 아닌가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이 들어와서 채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밝혀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많은 공무원들과 그 많은 권력기관들은 권력자에게, 김건희에게 아부하기 바빴지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밝혀내지 않았다라는 게 동시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안도감과 다행스러움은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동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나아갈 될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이 권력기관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돼서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했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무혐의 결정 내린 것,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처벌 안 됩니까? 우선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는 지금 검찰의 부실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있기도 하고, 우리 또 특가법에 보면은 특가법에 뇌물범죄, 알선수재 등등의 범죄들이 따로 규정돼 있는데, 그 규정된 범죄들을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덮어줬을 때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로 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법 적용도, 우리가 아직은 뭐 사법,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직무유기 내지는 특수직무유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그동안의 이 범죄 혐의를 덮어줬던 저는 검사나 경찰의 그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전 그것이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엉터리로 수사를 해왔던 검찰, 경찰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판사도 정의롭고 올바른 판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김huon주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했던 그 시사인 기사가 있는데 그걸 자주 봅니다. 참 거기 볼 때마다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쓴 법어는, 법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법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죠. 무거운 것은 무겁게, 가벼운 것은 가볍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게였다. 강한 자는 저지르면 무거운 범죄고, 약한 자는 저질러도 가벼운 범죄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문영배 재판관이 판사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피고인들을 대했는지, 재판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규현이 같은 놈도 만나봤고, 조이대 같은 자도 지금 대법원장에 앉아 있는데, 이제 김건희 재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재판 과연 지규현한테 계속 맡겨도 되는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골석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책임이다라고 말하지만 불이익을 줄 놈 같아 보이지도 않고,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내가 안 나가도 네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한데, 그러면 혹시 장미 변호사님, 네. 특별사법재판부 이런 것 설치할 수는 없나요? 일단 내란 특별법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지금 입법론적으로는 이런 뭐 특허 재판부, 파산 회생 재판부 이런 식으로 좀 특수성을 가진 재판부가 있지만, 하나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법원 조직의 개편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행할 수가 없고, 만약에 입법 논의가 된다면 사건 자체가 이제 지체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 그렇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특별재판부의 설립 근거를 가지는 그런 개정 작업, 이런 법원 증언 작업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위원 재판부도 기본적으로 형사 법정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돼요.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걸석재판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에 구속된 피고인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이것 재판부가 판단하려면 본인 재판정에서 그걸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봤어야 돼요. 근데 기사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으로 이 인치를 했니 못했니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사는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부인하면 그냥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황을 갖고 그냥 구인영장 발부도 안 하고
바로 걸석 재판을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지금 가열차게 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전제가 좀 빠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일의 순서대로 간다면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란과 관련된 조사 특위 내지는 청문회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특검은 특검대로 하더라도 지난 12월 3일 그 전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그 내란을 일으켰던 과정, 그 이후에 권한대행 체제나 또 조희대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이 의혹까지 이걸 명확하게 좀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그래야 사법개혁에 대한 동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뭐 30명 늘리냐, 50명 늘리냐, 이걸 가지고서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좀 밀어붙이기보다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왜 책임을 국회가 중심이 돼서 왜 안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 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룸사롱 갔다 온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게 돼 있는데 여전히 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사법의 유착, 카르텔 문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상권분립 체제하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전 국회가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행태들, 사법비, 정치에 개입했던 문제들을 전 낱낱이 조사하고 남겨놔야 된다. 그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내란특별법, 저도 처음에 제가 내란특별법 하자고 초기부터 말씀드렸고 필요성을 저는 적극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회가 좀 늦었더라도 이 내란과 관련된 지난 시간들을 명명백백하게 좀 기록을 다 남겨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그런 움직임 없습니까? 지금 이제 3대 특검 관련해서는 대책위를 마련해서 서울구치소도 2번이나 방문하고 지금 내란 또 김건희 특검 세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 여당 그리고 당대표도 새로 뽑다 보니까 요 사안 관련해서는 조금 진척이 더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임명됐고 이제 곧 추인을 받을 텐데요. 당대표가 좀 인선을 하고 정비를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활동을 하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항이 일사천리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자체가 추석 전에 모든 개혁적인 법안을 다 완수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진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예. 가르침은 양반이고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하나 더 끔찍한 모습을 좀 2부에서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국힘당에서 전한길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전한길이가 대표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완전 전한길 뽑기인데. 그런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기괴한 게 장동혁이에요. 아니, 장동혁 후보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막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혹시 그 연설하는 장면 좀 볼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입법에 의해서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신 것은 양반이에요. 어제는 더 눈이 돌아갔던데,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준비되는 대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 사람 왜 저래요? 저자가 판사 출신이고 원래 정치에 끼고 싶어서 기웃기웃. 민주당에도 기웃기웃했다고요? 손을 내밀었으나 더 많이 기웃했대요. 네, 마치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 정찰 때처럼.
숨 잡아주지 않아서 네. 자신을 받아주는 사실 이제 국힘당으로 가서 국힘당에 가서도 뭐 사실 한동훈이 권력을 다음 차기 주자인가? 그래서 한동훈 옆에 섰다가 보니까 한동훈이 차기 주자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찐년만이 계속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김문수보다도 더 구구적인 발언을 하면서 김문수보다도 먼저 전환기를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전환기에 가서 자기가 면접을 보겠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이제 발언의 수위가 그냥 아스팔트 보수 아니 극우 그냥 아스팔트 수준이네요. 정말. 그 어제 연설 장면인가요? 그거 한번 또 다시 보시죠. 우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나. 왜 저래요? 제가 평소에 어른이 키 크는 거 맞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이 쉽게 안 바뀐다. 평소에 쌓여져 있던 거 행태 뭐 말투 안 바뀐다. 말투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요 요즘 정치권에 저런 장동혁 같은 저런 자들의 변신을 보면 이 얘기 이제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특히 과거에 이제 진영 논리,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막 흥행할 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극좌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향을 하고 나면 극우로 더 심하게 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문수 같은 정치인이 대표적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른이 바뀔 수도 있구나. 어른이 키가 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동혁류의 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어른이 키 크는 거 봤어요? 이런 말을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하나만 첨언하면요. 장동혁 같은 정치인은 세상이 또 확 바뀌잖아요? 뭐 언제 내가 극우에 가 있었지? 완전히 또 반대편에 가가지고 곡하 가서는 물론이고 변신의 변신을 얼마든지 할 겁니다. 안정걸 소장, 전환기라고 무슨 경쟁하나요? 전환길보다 더 하는데요. 정광보다 더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국민의힘이 전전 김앤장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전전 김앤장당. 전광훈, 전환길, 김문수, 장동혁. 아하, 그러네. 그냥 극우 극단을 넘어서 그냥 미치광이 정당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첫째 사이도 검사, 둘째 사이 판사, 셋째 판사, 막내딸도 검사 출신 뭐 이렇게 지금 전략기획시장을 땄는데 다 그러진 않겠죠. 검사나 판사 출신들인데 윤석열, 한동훈, 막 장동희 이런 사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검사, 판사를 괴물들을 이렇게 길러냈나? 사법연수원이라는 국민 혈세로 2년 동안 월급까지 주면서 공부할 땐 본인도 했겠지만 2년 동안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주면서 가르치거든요. 저런 괴물들을 잉태했나 하는 생각이 너무 씁쓸하네요. 너무 이상하네요. 전환길한테 특별 지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전환길도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 꺾이는 포인트까지 좀 전수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장동혁은 저렇게 연설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심지어 이제 전환길이 굉장히 장동혁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다, 아스팔트에서 같이 싸운 사람이다 라고 하고 김문수에 대해서는 장동혁은 깔끔하게 답변했지만 김문수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여러분들 참고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전환길이랑 한몸이 되는 과정에서 목소리, 눈빛. 전환길 씨는 사진을 찍혀도 그냥 찍히는 법이 없어요. 항상 입을 벌리고 거의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수를 받았나 싶은 모습입니다. 전환길이 돌아간 것 같아요. 예, 전환길이 지지 후보로 공식 선언했네요, 보니까요. 네네, 공식적으로. 김태우 최고위원 네. 밀고 김문수, 김태우. 그러니까 최악의 인사만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길이는 지금 이제 장동혁을? 김문수가 아니고 장동혁을 장동혁 민다 지지 이거예요? 자기가 올렸 장동혁을, 그쵸? 예, 그다음에 예. 최고위원도
김태우, 김민수. 그러니까 부정선거 장동혁이 주장하거든요.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하면서 장동혁, 이 전환길과 싱크로율이 저는 거의 지금 100%라고 봅니다. 볼만하겠네요. 네. 볼만하겠어요. 지금 김문수는 국힘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특검에서 그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통일교에서 지난번에 우르르 대선 때 들어가서 당원 가입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제 오히려 이자들한테는 좋은 명분을 준 거죠. 글쎄요. 오히려.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예. 꼴이 됐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당의 당원이 200만을 넘어섰다. 각 당 다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되물었거든요. 아니 200만을 넘었어?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럴 거라 추정을 한답니다. 근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막 알리고 우리 당이 이렇게 당원이 많아졌다라고 자랑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령 당원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정당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중 당원이 또 너무 많다는. 예.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이쪽 당에 당원으로 이름 올려놓고 저쪽 당에도 당원 이름 올려놓고 그러면 체크가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권리당원 일정한 당비만 당비만 내면 내면은 그냥 당원으로서 권리를 부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비가 한 달에 얼마나 해요? 뭐 그건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000원 최소 이상이면- 얼마 이상만 내면 그러면 되는 거야. 1,000원씩 석 달만 내면 책임당원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권성동이도 이야기했고 이만희도 이야기했잖아요. 홍준표도 이야기했고 대선 전에 몇십만 대거 가입했다. 우리가 충분히 뒤엎는다. 뒤엎었다. 뒤엎는다 권성동. 뒤엎었다 이만희. 그런 식으로 하면 신천지나 통일교는 맘만 먹으면 몇십만 10만 명 금방 그래서 해버리네. 당장에 가입시켰다 이건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압수수색 뭐 물론 성공도 못했다 그러지만 500만 명의 당원 이거에 우선 깜짝 놀랐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당법을 바꾸든 뭘 바꾸든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권성동을 터는 거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한 학자에게 뭐 현금 따발 지금 5억이라는 설도 있고 10억이라는 설도 있고 크기로 봐서 현금이라면 그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앵커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당원 가짜로 대거 들여와서 이거 자체가 다 그러면 윤석열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판결이 물론 나야 되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박찬대, 정청래 두 민주당 후보들이 막 경쟁을 할 때요. 박찬대 후보가 낸 특검법 개정안 발의 중에 국민의힘 해산 그걸 아주 강조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천적으로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계엄에 동조했고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라는 식의 얘기만 했을 때 이건 현실적으로 제1야당을 완전히 형해화 시켜버리면 이게 정당이 되겠습니까? 정당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말 국민의힘 저거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해산이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구속되고 또 3대 특검이 모든 의혹들 다 밝혀내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내란에 가담했던 국무위원들도 다 처리해야 되지만 국힘에서 이번에 그 깊이 개입했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망가뜨린 그건 반드시 해산시킴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 권성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권영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란을 연장해 보려고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그 발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좌절됐지만 이제는 다 드러납니다. 왜 이자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한테 가서 큰절하고 들고 왔다는 가방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뭐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이 1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뻔뻔한 자가 또 통일교 소유하는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쳐요. 참, 이 사람은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얼굴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얼굴 전체 가리는 마스크 다 하면은 모를 줄 압니까?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벌써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제 영상은 못 보셨죠? 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다. 저렇게 같이 치러 가가지고 혼자서 연습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치는 것은 뭐 또 개판인데 저러는 것도 실례 아닙니까? 참. 아이고. 저렇게 하고 싶을까? 그 얼굴 가리고 그랬는데요. 또 이쑤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인상도 참, 그 이쑤시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니까 이자랑 윤석열이랑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게 똑같을까? 똑같더라. 사람 없을 때도 거만하고 오만하대요, 세상에. 신동이라는 건 사람 없을 때도 더 이렇게 차분하고 본인을 성찰해라는 거 있는데, 사람 있든 없든 거만하고 오만한 건 똑같다. 야. 저기 지금 권성동한테 걸려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은 실제로 전달받았다고 말씀하신 금액 자체가 뭐 큰 거 한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쇼핑백, 2개 쇼핑백을 들고 나왔는데 이때 큰 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쇼핑백에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이게 과연 5만 원권으로 얼마가 들어갈까? 쇼핑백이 좀 어느 정도만 커도 뭐 10억은 거뜬히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자가 이렇게 배포가 크게 통일교랑에 뭐 돈을 받아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측 소유 골프장에서 또 이렇게 골프를 즐기면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뭐 조사에도 이게 통일교 한학자로부터 직접 받은 거고 윤영호만 밀어내면은 아무것도 밝혀질 게 없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버젓이 통일교 측 소유 골프장 가서 그 사람들과 아직도 공고하게 절대로 불지 말자.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거다. 지금 굉장히 서로 끈끈하게 앞으로의 수사를 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하평파님 부정축제 해쳐 먹고 이쑤시냐? 딱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아휴, 정말 지금 김건희 특검 또 여러 가지 특검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법을 지금 개정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윤경호 소장님 전체로 봤을 때 기존에 했던 일정이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우선 김건희 특검은 16가지 적시해서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 추가로 나오고 있어서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개정안 발의했죠. 그래서 150일 더 넘겨서 하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국회에서 의결하면 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미워서 뭐 더 벌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일이 이제 광복절입니다만 일제 잔재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청산하고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기관과 정의가 바로잡히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이 소모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저자들이 저지른 그 해악을 깨끗하게 규명을 해내고 그걸 씻어내는 일종의 씻긴 곳이 없이는 이 역사가 제대로 바로서기 어렵다는 거 이거고요. 아까 제가 정당 해산 얘기하면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국민 소환제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거 그걸 기왕이면 뭐 개헌을 하든 아니면 법을 바꾸든 저는 꼭 추가돼야 된다. 왜? 선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폐악질을 저지른 자들이 4년 임기 내에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의 제재가 좀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적용하자는 얘기 하나만 추가드립니다. 꼭 해야 됩니다. 국민소환제.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소환하고 싶습니까? 저도 어제 그 국힘당 압수해가는데 갔거든요. 예. 이제 서울의 소리랑 민생경제연구소랑 진보 유튜브랑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근데 뭐 당원 명부 그 중요한 개인정보죠. 그거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보겠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하고 신천지 측에서 국민의 입당으로 추정되는 명단을 특검이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대조하겠다라고 사전에 또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명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동일인지만 확인하겠다. 왜? 바로 귀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는데 1년에 300억 안팎이나. 근데 귀당이 걱정하는 대로 이상한 세력들이 지금 불법으로 이게 정당법에 보면요. 당원 강요죄, 당비 대납죄, 불순한 목적으로 당에 들어 당의 의사결정 이게 다 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당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원래는요. 조사해서 좀 쏙아내달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도와주는 겁니다. 신천지나 통일교세를 도와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이상한 사람을 대표로 막 세우고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는 행위인데 막은 건데 무조건 탄압이라고. 국민의힘 지금 이런 당이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에도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권리당이 너무 많았고 그자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권리당 의원이 홍준표도 말했잖아요. 50만 명 안팎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30만이 들어와 버리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권성동이도 이야기했고 이만희도 이야기했고 신천지 통일교세력도 이야기했고 홍준표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정당법 위반이 확실하고 그걸로 특혜까지 권성동 등등은 특혜까지 뇌물까지 받았으니까 수사가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당원을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를 다 보겠다 하는 건 당연히 과도한 건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지금 특검이 오히려 억울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특정 시기, 지금 통일교 측에서 가입하려고 했던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입해다는 그 시기, 특히나 이제 통일교는 지금 명단을 완전히 확보한 거는 확실하니까 그 시기에 가입한 사람들하고만 대조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서원석이 막 난리를 치면서 뭐 500만 명의 당원을 다 보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인들이 가입한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 16개지만 이것만 되겠습니까? 정말로 다 정리를 해야죠. 청소는 먼지만 털어서는 안 됩니다. 먼지 털고 다 닦아내고 다시 걸레질까지 해야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청소해야죠. 진짜 대한민국 만들려면은요. 끝으로 한 가지만 신혜진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구속돼가지고 머그샷 찍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공개할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머그샷을 찍는 것도 우리나라는 그게 의무가 아니라서 사실상 동의를 일단 받는 그런 건데 그거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은 그 사진을 찍고 그 자체가 그냥 전부 다 의무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의자의 신상, 초상권 보호가 우리나라처럼 강한 나라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신상, 정말 흉악범 같은 경우, 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극소수만 신상이 공개되고,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피의자들 인권 보호에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게 챙겨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건희 수갑 차는 모습을 못 봐서 좀 아쉽고, 하여튼 이것도 좀 빨리 윤석열, 김건희 수입, 수갑 차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분노가 좀 맞습니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국가 사범하고요, 국기문란 사범, 그 다음에 정말 상상처럼 흉악범들은 뭐 간단히 심사는 할 수 있겠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해. 예전엔 비공개 원칙이었는데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근본적 안녕을 침해한 자들 있잖아요. 살인범 이상 또 이렇게 쿠데타범 등은 자동으로 신상 공개하고, 물론 이제 간단히 신상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또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머그샷 정도는 공개해서 역사에 남겨버려야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구치소장 이자는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그건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의 체포영장이 불발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래서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수갑 채우고 뭐 이렇게 전자발찌 채우고 병원으로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까 8월 15일 광복절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했던 게 2023년 12월인데, 임명은 작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매우 위헌적 발언 아닙니까? 45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뒀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위헌적인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당대회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지금 당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 그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청산의 대상들이 아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구치소장, 안양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으로 갔지요. 근데 아까 백구님께서 서울구치소장 안양으로 갔다고라. 여보시오, 조사받고 깜빵으로 사법처리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저자는 옮겼어야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뭐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면회를 가는데 휴대폰까지 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윤석열이 휴대폰 보고 그러면은 단순히 그 안양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의법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근일 변호사님? 예, 일단은 휴대전화 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인을 했다라고 하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특혜 논란이 이거저거 많지 않습니까? 뭐 조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게 했다든지 이런 특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관련된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법령준수 뭐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양교도소장으로 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분명하게 뭐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접견실도 이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일반 접견실도 아니고 뭐 특별히 윤석열만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이제 경찰 쪽에서 공모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쓰는 공모 공간을 내줬다라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 접견, 변호사 접견, 장소 변경 접견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 저 접견의 경우에는 어떤 피의자도 누려본 적이 없는 특권과 특혜를 안겨준 게 확실하고요. 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관계나 근거들, 즉 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뭐 징계를 하거나 실제 전보를 할 수 있는, 징계성 전보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 구속기간이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된 시점까지 우리가 그 1차 구속기간을 넓게 봐야 되는데, 2월 초에 김현우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전보가 돼가지고 승진 형태로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1월에 구치소장이 다른 분이 있었고 2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최근까지 이제 김현우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일단 직무감찰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 1월 16일과 3월 6일 사이에 총 292명이 다녀왔고요. 접견 횟수가 151회입니다. 근데 292명 중에 강의구는 한 명뿐이고 그 강의구가 휴대전화를 윤석열에게 건네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강의구만 그렇게 했겠느냐. 정진석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접견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누구와 윤석열을 통화하게끔 만들었는지, 혹시 이 기간에 구속 취소 인용이 떨어지게끔 혹은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끔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압박을 넣는 수단을 이런 강의구 같은 자가 제공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 내란을 실제 연장하게끔 만든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도와주게끔 했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피의자로 분류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 대목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구속돼 있지만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게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자를 탈옥시켜준 데 기여를 했던 자들, 이런 자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아 이거 제대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지금 안양구치소장으로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문제였었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관련해서도 수원 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접견도 거부하고 국회 자료 제출도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 4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내란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알박기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 알박기 인사가 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보니까 구속기간 중에 접견 시간이 총 395시간. 접견 인원이 328명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죄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서울구치소장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서울구치소에서만 벌어졌겠는가. 말씀하신 그 통화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가 박아놨던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우리 특검 같은 경우 별건 수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이후에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에 대해서 저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그래서 발본색원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내란이 다시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죄상이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묻는 것까지가 제가 볼 때 내란의 종식이다. 아직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건일 변호사님, 네. 대체로 이렇게 변호인들이 접견을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변호인 접견 시설이 따로 있고요. 예. 보통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따닥따닥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접견 시간 자체도 보통 30분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라고 접견실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얼마나 사실 뭐 이제 구속되어 있으신 분들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접견을 하실 때 접견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특혜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다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밝혀져가지고 꼭 그 내란 이후에도 그 옹호한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접견을 이렇게 하면 네. 그 접견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은 어디에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변호인 접견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예. 변호인 접견실이 이제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수십 개의 의자들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실제로 변호인 접견을 한 곳이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를 위해서 조사실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사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에어컨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오랫동안 좀 쾌적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고 구치소장이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이제 형집행법에 따르면 사실 그 모든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행정법상으로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밝혀진 사실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파면이나 해임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 가능한 범위로 보이거든요. 문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한 특혜가 맞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변호인 접견할 때 네. 변호인들도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의원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면회를 가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누구한테 면회를 가면 의원들 갔을 경우에는 이제 특별 면회, 장소 변경 면회라고 예. 하거든요. 접견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조금 방 같은 데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면회가 가능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면회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핸드폰 다 제출하고 가요. 예.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인들은 어떤가 궁금한데 변호인도 심지어 안 되는데 내란 수계를 면회를 가면서 도대체 일 부속실장이 뭐길래 핸드폰을 그렇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애초에 딱 갈 때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자유롭게 들고 들어가서 통화할 수 있고 다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랑도 통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접견실은 녹화합니까? CCTV가? 접견실은 CCTV, 변호인 접견실은 CCTV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녹화를 하냐 마냐는 사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시 녹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강의구 만났을 때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갔던 것 네. 그런 것은 녹화가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녹화가 물론 돼 있을 거고요. 이게 형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뭐 허가받지 않은 이제 전자통신기기를 반입을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 규정을 보면 여기에 이제 소장의 허가 없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허가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 허가라는 것도 묵시적으로 뭐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뭐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였느냐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밝혀지면 어느 선까지 뭐 처벌할 수 있을지가 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안양교도소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안양교도소도 꽤 크죠. 네. 급수 같은 게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일단 제일 큽니까? 서울구치소가 큰 편이죠. 예. 큰 편입니다. 되게 이제 수원구치소장 하다가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김현우도 수원구치소장 했었죠. 네. 수원교도소인가 뭐 구치소장. 그리고 이번에도 수원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양으로 보내고. 근데 왜 안양으로 보내요? 더 뭐 저기 뭐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어디로 보내냐 이런 문제보다는 징계를 받으면 분명히 그 지휘상의 신분상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인사발령식으로 해버렸는데 직위 해제를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별감찰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뭐 허가를 소장이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리고 특혜를 어떤 식으로 줬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건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박은정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러 갔을 때 장소 변경을 안 해주더래요.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읍소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다 놔두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적어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근거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울구치소장 안양으로 간 이 구치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체포영장 집행을 그따위로 했냐 물어봤더니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강의구 같은 자가 가서 전화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걸 법무부 장관도 알았다면 이 소장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지해놓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교도소장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내란 우두머리의 행위를 갖다가 방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정상은 직무감찰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안양은 너무 좋은 데 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매우 중하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그 범죄 행위가 일반 잡범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자에게 전화를 줘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본인이 인지해놓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를 안양구치소장으로 보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장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럼요. 저는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그것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기가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으니까 어디가 CCTV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럼요. 술은 안 갖다 바쳤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변호인 접견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뭐 5시간 동안 뭐 공무를 받던 그런 공간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변호인과 5시간 동안 떠들고 앉았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통해서 식사 시간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들 접견할 때, 혹은 외부에서 정치인들이 또 접견을 할 때, 혹은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뭐 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들이 실제 접견을 할 때, 그때 혹시 사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부터 2025년 2월 초까지는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이라는 사람이 2월 초까지 있었고요. 2월 3일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왔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확인된 건 2월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넘겨주는 것, 건네서 윤석열에게 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니까 또 다른 휴대전화를 건네가지고 어떤 무의를 하게끔 윤석열에게 수단을 제공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들 접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을 외부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설득해 보려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통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형사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화를 해본다라든지 여러 갈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은 이게 단 한 건의 기사가 나왔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들여다볼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문건일 변호사님, 소장이 면담 좀 합시다. 소장실로 모시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소장이 그 안에서는 대장이니까. 거의 왕입니다. 안에서는. 왕이죠. 네. 그러면은 3617 내 방으로 좀 데리고 와. 말로는 마치 하는 것처럼 딱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얼마나 술이 고프셨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하고도 나물 놈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받아 먹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금지물품에 대해서 수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본인도 사실 이제 그거 하나 더해서 큰 영향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형집행법 위반이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수감이 됐을 때 묵고 있는 그 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수용자들이 묵고 있는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전에 헌재 판례에서도 적어도 1인당 0.78평 이 정도는 확보를 해줘라 라고 해서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일단은 일반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밀화되어 있는 좀 문제가 있는데, 4398인가요? 4398 그리고 3617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2평 이렇게 이상 되는 그런 방에 묵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미줄 최종환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소장실에서 치킨, 담배 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 하니까요. 근데 이 구치소장이 민주당에서 그 TF에서 갔을 때도 사실 인권 침해다,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CCTV나 바디캠 좀 다 보자, 국회에서라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거부했고, 두 번째는 30년 교도 행정하는 동안에 이렇게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거 본 적이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난동 피운 적도 역사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례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란 수계를 계속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 65세 노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건강이 매우 나빠서
매우 나빠서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고 특검의 수사에도 못 나가는 65세 노인을 10명의 교도관이 덤벼들었는데도 물리치지 못한 지금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저는 그 핸드폰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부소실장이 그랬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서 일단은 감찰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냥 인사이동만 시킨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제대로 박힌 구치소장이 왔을 거고, 아무렇게나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눈이 아프다, 실명 위험이다, 어쩌다면서 이제 계속 병원에 가면서 이렇게 흘리는데 실명 위험 이런 게 이제 석방 요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석방을 위해서 차근차근 태클을 쌓는다라고 보이긴 해요. 일단 실제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당사자만 알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프다는 사유를 이렇게 쌓아가서 석방 요청을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에 외환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본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런 테크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석방 가능성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사진겠죠? 이자들은 휠체어가 완전히 지난번에도 김건희 이사 보여주세요. 병원에서 찍은 화면인데 정말 저런 거 보고 있으면 박영식 앵커님 좀 그래요.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휠체어는 왜 타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못 걷는 사람이 과연 10명의 특수 기동대라고 하죠. 교도관 내에 있는 기동대 10명이 붙잡아서 의자째 들어 올렸을 때 그거를 버티려고 했거나 어떤 자신의 무게나 중력 내지는 어떤 완력을 이용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 사람일까. 근데 저 휠체어를 탄다라는 거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게 아마도 이제 같이, 병원으로 외부에 나간 교도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런 것들도 다 이제 특혜의 일환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면 걷게 만드는 것이 맞고, 저런 모습들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진짜 실명 위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으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아내기 위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었던 서울구치소의 의료과장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의사분들은 조사받기 어렵지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서 저것도 결국에는 김건희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제 생각에도 완전 좀 부창부수 부부가 닮는다고. 김건희 맨 처음에 무슨 우울증인가 증세 때문에 병원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걸어서 나올 때는 또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아픈가? 이 김건희 이쪽을 옹호했다 몇몇 사람들. 근데 집에 가서 떡하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지금 이 윤석열은 또 이 눈 실명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얘기가 나면 또 뇌졸중 얘기가 나와요. 기사로 실명 위기도 있지만 뇌졸중 위기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 병은 되게 중한 병이야. 실명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경우 잘못해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누가 써주느냐? 언론도 다 써줘요. 똑같이 사실기사만 써주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불쌍해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나는 그래서 일종의 정치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쨌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참 어려웠겠네요. 그렇게 뇌졸중 여기까지 나왔다면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런 자들이 이제 또 딱 저기 되면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활개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그룹 총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다 갑자기 경찰서나 검찰이 부르면은 온갖 머리 헝클어지게 하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최초역에 앉아가지고 되게 불쌍한 척 하는데
하여튼 나쁜 것만 골라서 배워요, 보면.